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전산세무 1급 1원에서 12번째 타이틀 회계의 특수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슈가 외화 환산 회계라고 되어 있어요. 외화 환산, 그럼 외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세무 1급 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교재 순서대로 외화 환산 회계에 대한 그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상 용어 정리, 그다음에 외화 환산 손익, 이건 보고 기간 말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환차 손익, 얘는 상환할 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 지난번에 제가 무형자산 할 때 비화폐성 잠깐 얘기했었죠. 여기서 구분을 해놓은 것들이 나왔어요. 잠깐 이건 일단 교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한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간 재무제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파트 넘어가기 전에 요 중에서 우선 요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여기 외화 환산 손익이라는 계정과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 계정은 여러분이 벌써 회계 1급 때부터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보셨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 외화 환산 손익은 12월 31일 현재 환율을 적용해서 외화 자산이 있거나 외화 부채가 있으면 평가해서 그 금액을 반영하라는 뜻이죠.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 금액이 재산이 변동이 됐다면 우리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에 재산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시점에 환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외국에다가 수출을 했다면, 그리고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때 외국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결제 수단은 달러예요. 그래서 총 10,000달러. 근데 이때 그 우리 선적했을 때 환율이 1,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10,000달러 곱하기 그 선적일의 환율 1,000원 곱해서 외상 매출금은 우리 얼마로 기록해 놔야 돼요? 이게 1,000만 원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여기 1,000만 원 이렇게 해놓은 건 전혀 이상한 거 아니죠? 여러분 많이 봤던 거 환율은 수출하게 되면 언제 환율을 해야 돼요? 선적일 환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세 번째에서 외화 환산 손익을 기록할 때에는 여기 보고 기간 말인 12월 31일 요 26일 날 이거는 없다고 치고요. 바로 요걸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외상 매출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상태죠. 그죠? 그리고 못 받은 상태에서 얘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1월 달에. 근데 우리는 12월 31일 날 이 재산의 값어치를 평가해 줘야 된단 말이죠. 환율로. 그래서 봤더니 10,000달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환율이 수출했을 때 12월 1일은 환율이 1,000원이었지만 지금 현재 12월 31일에 1,200원이래요. 그러면 저는 보통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릴 때 환율 갖고 먼저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받을 돈이죠. 그죠? 그럼 1달러에 환율 1,000원 받을 거 있었는데 지금 기말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2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1달러당 200원이 지금 이익이죠.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증가하는 거예요? 200원 곱하기 10,000달러면 20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기록한 거예요. 증가한 만큼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쓰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쓴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 이거 접하셨을 때 어떨 때 외화 환산 이익 쓰고 어떨 때 외환 차익 차손 쓰느냐 요거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되게 길죠. 12달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달에는 긴 거 쓰세요. 그 용어가 뭐예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 환산이란 말 뜻이 우리 단기매매증권 평가할 때요. 평가란 말 의미예요. 환산이란 말 뜻이. 그래서 여기 외화와 관련돼서 평가란 말 쓰지 않고 환산이란 용어를 쓰더라. 거기에 반해서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언제 써요? 여기 보니까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지금 외상매출금은 외화 자산이에요. 그죠? 돈을 빌려오게 되면 외화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얘를 자산으로 외화 자산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자 이번에는 요 밑에 거 없다고 가정하시고요. 1일날 이렇게 선적해서 수출을 했는데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받았어요. 며칠날 받았냐면 26일날. 기말에는 돈 주고받고 한 거 없죠? 그래서 이걸 쓴 거고, 지금 받은 날에 실제로 돈을 받았는데 이때 환율이 12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1200만 원 들어오겠죠. 근데 외상매출금은 얼마 있었어요? 1000만 원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차이가 200만 원 나죠. 이때 쓰는 계정의 이름이 뭐다? 외환 차익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란 얘기예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로 돈 주고 받았을 때 환율 때문에 차이 나는 금액을 쓰는 계정이에요. 돈 빨리 주니까 고맙죠. 짧은 거 쓰는 거예요. 이때는. 자, 요거는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이고 알고 계시는 걸 한번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해당되는 다음 게 뭐가 있나 봐야겠죠. 그다음에 특수한 그 문제 중에서 보고 기간 후, 요거는 교재, 우선 체크만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3번에 보고 기간 후 사건의 회계 처리 별표 3개 해놓고요. 이거는 여러분 세무 1급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론 문제에서.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인식과 측정에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그러니까 교재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회계 처리 특례, 이건 잠깐 보고 넘어가면 될 파트고요. 재무 비율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험 문제랑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회계에서는요, 이 재무 비율 되게 중요한 항목이긴 합니다. 여기 세무사회 자격 시험 문제에서는 잘 출제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세무 1급 정도 된다면 여러분 이제 최고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설명은 제가 해드릴 것이긴 한데 시험 출제 빈도수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재무 분석에서 나오는 용어들의 주로. 자, 그러면 요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요 교재를 얘는 잠깐 봐야 돼요. 이건 읽어봐야 될 내용이지 제가 특별하게 설명할 것들은 많이 없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환산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외화환산 회계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 즉 기능통화. 지난번에 제가 보고통화라든지 기능통화 용어 설명해 드린 적 있었죠. 여기 이제 그런 통화들을 다 설명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기능통화가 아닌 외화로 표시된 자산이나 부채,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를 처리하는 게 외화 환산 회계라고 한다. 뭐 별건 없잖아요. 환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금액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요. 여기 기능통화는 지금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을 때는 그 삼성전자 해외 지사에서 사용하는 것, 직접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달러가 될 것이고 유럽에서는 유로화가 될 것이고 한국에서는 원화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능통화라고 부르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만드는 통화, 그걸 보고통화라고 부른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여기 본사가 한국에 있죠. 그럼 보고통화는 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보고서에 작성되는 통화, 보고통화는 얘는 원화로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는 지금 그 영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지사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통화가 달러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어떤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보고하는 보고통화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사용하는 요 내용은 우리가 기능통화라고 부르고, 보고서에 작성하는 통화는 보고통화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랍니다. 그다음에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통화, 우리와 원화로 통화가 되겠죠. 외화, 기능통화 이외에 다른 통화를 외화라고 부른다.
지금 기농통화도 우리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원화, 그것도 기농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환율, 두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 마감 환율, 현물 환율, 외환 차익, 요 내용들을 외화와 관련된 용어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해서 외환차 손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여기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 방법이라 했었는데 여기 의의를 한번 볼게요. 화폐성 항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유하는 화폐 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여기 자산 부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렸었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계정을 썼어요. 그 금액 여기 10만원 이렇게 썼다고 하면 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금액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금액은 확정됐기 때문에 바뀌지 않죠. 외상 매출금 회수할 때 얼마를 받아야 돼요? 10만원 받아야 돼요. 그 반대급부로 다른 물건을 지금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화폐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폐로 그냥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변동성이 없어요. 이자가 붙어요? 이자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판매된 금액에 관련돼서 그 금액을 그대로 다시 회수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계정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화폐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폐성 항목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비화폐성은 화폐성 아닌 항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외상매출금 얘기를 해드렸고, 현금, 내가 지금 현금 500만원 갖고 있는데 이 현금이 지금 조금 갖고 있으면 600만원으로 변하고 400만원으로 변하고 변동이 돼요. 그 금액은 항상 그 금액이죠. 이런 걸 화폐성 항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매출 채권도 그렇고, 이건 외상매출금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만기 보유증권, 내가 만기까지 갖고 있는 이 증권은 그 만기가 되면 그보다 더 많이 주나요? 딱 그거 주나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부채들이 다 지금 뭐로 본다? 화폐성 항목.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화폐성 항목들을 대충 이런 것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오히려 비화폐성을 갖다가 구분하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뭘 설명해 드렸었냐면 우리 그 비화폐성에서 여기 보험 선급 비용 있죠? 선급 비용을 갖고 예를 들어 드렸는데, 우리가 그 선급 비용으로 보험료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치 12만 원을 이렇게 냈다면 이 12만 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만기가 되면 또 12만 원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의 대상 대가를 바라는 것은 우리 그 기간 동안에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장을 갖다가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상대급부로 우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보험에 대한 보장을 갖다가 지금 담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 반대급부로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그럼 물론 그 다음에는 보험금이라는 걸 받죠. 지금 이 선급비용은 보험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용으로 쓰는 내용이지. 그래서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라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뭐도 얘기했었냐면 여기 선급금 있죠. 선급금은 왜 주는 거예요? 나중에 돈으로 받기 위해서? 얘는 상품이면 상품을 받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는 거잖아요. 반대급부가 돈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형태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부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거, 금액이 매도가능 증권,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샀을 때 10억 원이면 영원히 10억 원이에요. 가격이 변동해요. 그 금액을 화폐성으로 확정할 수가 없어. 그때
공급 수요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부채다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무형자산, 유형자산 합쳐서 고정자산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자 들어간 계정들 있죠. 선자 들어간 계정들은 다 여기 비화폐성 자산 부채들이에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요것도 대부분 요 자격시험 시험 문제에서 이런 구분하는 문제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래도 용어는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랍니다. 그리고 요 전 항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아까 얼핏 보니까 뭐가 있던데, 여기 비화폐성 항목이라고 나와 있죠. 비화폐성 항목. 그래서 여기서 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거 구분하시라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린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중간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중간재무제표는 우리가 연차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알고 계시면 뭐 그닥 어렵게 보실 건 없어요. 한번 보고 뚝 넘어가면 돼요. 중간재무제표는 우리 재무제표하고 똑같이 중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다 있어야 되죠.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연차재무제표하고 동일한 양식이라니까 기간만 반기일 뿐이지, 중간 보고서 저기 뭐죠, 6개월일 뿐이지 똑같아요. 정보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정 과목을 요약 또는 일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재무제표에도 예전 옛날에는요,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표시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요약해서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합기종으로 그냥 표시들을 해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정 과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중간재무제표의 대상 기간과 비교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재무상태표를 기억하라고 지금 제가 표시를 해드렸냐면, 중간 재무제표인데 재무상태표는 중간 보고 기간 말, 이게 6월 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6월 30일 날 하고, 직전 연차 보고서 기간 말, 연차 보고 기간 말이라고 되어 있죠.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자, 그러면 봐요. 얘는 전기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단기 중간 보고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정기 거는 몇 개월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정기 거. 연차 보고 기간 말이라 그러면 이건 1년치죠. 연차 보고서니까. 근데 여기 중간 보고서는 1년짜리예요, 6개월짜리예요. 표시할 때 전기 거는 연차 보고서 기간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치를 다 표시해 줘야 되고, 재무상태표 중간 보고서는 6개월 것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1년치 걸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지 그렇게 비교하라는 얘기고, 거기에 반해서 여기 손익계산서는 어때요?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 누적 중간기간이라면 1월부터 6월까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전 회계연도 동일기간이라고 했죠. 얘도 6개월, 1월부터 6개월 똑같아요. 근데 얘는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한 번만 들어두면 별거는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보기에서 이거 나왔을 때 틀렸다 맞았다 할 때 틀렸다고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구분하라고 지금 말씀해 드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6월 30일 기준, 여기 정기 거는 12월 31일 기준 달라요. 거기에 반해서 손익계산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여기도 동일기간이라 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다르죠.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얘 다 6월 기준으로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식과 측정, 이것도 뭐 별거는 없는데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 다 동일해요. 작성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 당연히 적용할 것이고, 여기 이제 회계정책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세무 2급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죠. 그러니까 좀 낯설은 게 덜하죠. 그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에서 이렇게 복습을 해놓지 않으면 벌써 배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또 이런 얘기 나오면 회계정책 변경이 뭐였지? 또 이런단 말이죠. 그 요 말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말이죠.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그래서 회계정책 적용한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 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월부터 6월까지. 따라서 연차 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 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손익 항목의 각 중간기간별 금액의 합계는 연간 금액과 일치. 중간보고를 보통 우리 분기 보고서도 있거든요. 분기 3개월마다 만들어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 재무제표 있잖아요. 3개월마다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연차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나오겠죠. 4분기까지 더하면 연차 보고서하고 금액이 딱 일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을 갖다 먼저 잘 들어보시고 이게 뭘 뜻하는가 얘기를 해보죠.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것은 보고기간 말과 하나하나 써드릴게요.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을 뜻해요. 그러면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인데 우리가 1년치를 결산을 하려면 회계 담당자들이 1년치를 갖다가 다 등등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시간이 언제 끝나겠어요? 보고서 작성이 다. 보편적으로 우리 그 실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매 월 결산하잖아요. 월 결산해요. 실제로 월 결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3월달 결산을 한다 그러면 3월 말이 끝나고 3월하고 10일 정도 4월 10일까지 결산이 끝나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3월달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연결산을 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 동안 벌어진 걸 다 결산을 해야 되니 1월부터 12월까지 이상 있는 점을 다 검토하면서 연차 보고서를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달 걸려요. 그리고 2월달 중순쯤에 이 재무제표가 확정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갖다가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부터 이 보고서가 만들기 작성이 돼서 언제 확정이 됐느냐면 2월 15일 날 확정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보고기간 12월 31일에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1월 1일부터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2월 15일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는 걸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우리 재무제표 만드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12월 31일에 지금 여기 뭐죠? 12월 31일 이전에 벌어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연차 보고서는 몇 년도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2022년도라면 2022년도 거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진 거예요? 2023년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을 여기 보고서에다가 반영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반영해야 되는 게 있고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월 31일 지나서 벌어졌다고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벌어진 일이라도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반드시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때 확정이 됐어. 이때 확정이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들을 여기 이 내용들은
세무이익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이 배워보시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구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더 쌓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요것도 이제 의미가 이해됐죠? 발생한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걸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여기 2월 15일이라고 보고 정기 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날, 요 날이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져서 이사회라고 한다면 회사의 경영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승인했어. 재무제표 2022년도고 이거 그대로 여기 주주들한테 보고하자. 승인 날이 2월 15일인 거예요.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이거는 뭐 주주총회에서 주인들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주주총회 총회일이 바로 여기 어디죠? 보고기간 후 사건, 사실상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은 이날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면, 승인 바뀌었다면 주주총회는 보편적으로 2월 28일 아니죠? 2월 28일에서 3월 첫째 주에 많이 이루어져요. 뭐 3월 4일이라고 치면은, 왜냐하면 재무제표 이때 확정됐죠. 이사회에서 승인했죠. 주주들 내일 오라 그래.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주주 통보할 때도 모일 수 있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둔다고 치면 요때 확정되면 요때 말이나 초가 되겠죠. 왜 이때 해야지 돼요? 3월 말이 되면 법인세 신고납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끝내기 위해서 주주총회까지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때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배당이 결정되고 등등 하게 되면 다 반영해야 되죠. 모두 줘야지 돼요. 현금 배당했으면 현금 줘야 되고, 주식 배당했으면 주식 줘야 되고, 모든 처리가 언제까지는 끝나야 되겠다? 3월 31일까지는 다 마무리를 져야 된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과 측정이라는데, 인식이라는 말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뜻이고요.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측정은 그 금액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건들을 12월 30일이 지나고 2023년에 벌어진 것들인데 예를 들어 갖다가 기록을 해야 되나, 기억해 보시게 되면 수정을 요하는 보고 기간 후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재무제표가 확정되어 있더라도 수정하라는 얘기죠.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수정을 요하는 보고 기간 후 사건은 보고 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하며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추정치가 아니라 확정됐으면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이를 새로 인식한다. 대표적인 게 사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요 안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줄 금액이 반영돼 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추정으로 들어가 있던 건데 그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고 수정해야 되는 항목 요 5가지가 여러분들한테 별표 3개 정도 해놓고서는 내용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많이 나오는 거니까 봐두란 얘기죠. 자, A번 보니까 보고 기간 말 현재 이미 자산의, 이건 보고 기간 말 현재라고 그랬어요.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 기간 말 이후 입수하는 경우. 자, 이것도 내용 잘 봐요. 이게 외워질 내용인지. 보고 기간 말 현재는 12월 31일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12월 31일 이전에 벌써 자산의 값어치가 하락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산의 값어치가 하락된 걸 언제 기준으로 됐나 봤더니 12월 20일 날 자산의 값어치가 하락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간 보고서 작성하는 2월
15일 날 끝났단 말이죠. 이때까지 지금 보고 뭐죠? 재무제표를 지금 작성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 보고기간 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 요거 이후에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을 이때 입수한 거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죠. 얘는 2022년 12월 31일 날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이 이후에 발견하더라도 12월 31일 2022년 일인지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죠? 이때 발생한 게 아니라 얘는 시당초 발생한 게 이때 발생한 거예요. 12월 31일 이전에. 그러면 2022년 재무제표에는 이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는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 금액의 수정을 유효하는 정보가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산의 값어치가 더 떨어져 있는 경우, 그 자료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반영하라는 것도 당연한 얘기란 얘기죠. 두 번째 거에 보시게 되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 결과, 그렇죠? 보고기간 말 이전이라면 소송이 지금 2022년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2월 31일이 지났는데 여기 우리가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 뭐 1월 19일 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진행하고 작성하고 있죠. 일은 요 날짜 이후에 발생했죠. 판결 확정된 게. 그렇다고 해서 얘를 2023년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2022년에다가 반영해 줘야 되겠죠. 여기 때문에 진행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판결이 이쪽이 난 거니까. 됐죠? 이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 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자, 이때 소송에서 지면은 우리가 1,000원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확정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때는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확정이 언제 됐어요? 1월 달에 얘 1,500원을 줘야 된다고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 금액, 이걸로 수정해 주란 말이에요. 이때는 추정이었으니까. 이건 이제 확정됐잖아요. 근데 연도수는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연결고리는 여기 있던 거잖아요. 이거 수정해서 결산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당연한 거겠죠.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얘 다 지금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했던 것들인데 이거 하는 동안에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반영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산의 취득원가,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았는데 얘가 며칠 날 팔았냐면 12월 29일 날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매각하는 자산의 값이 아직 합의가 안 돼서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얘가 1월 한 15일쯤에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했지만 그 결과는 그 위에 발생했지만 어디에 다 반영해주라? 2022년 재무제표 작성할 때 거기다 다 반영해주라는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다 그런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보고기간 말 현재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 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도 이쪽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한 경우 여기다 반영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정을 유효하는 보고기간은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한 것들인데 그 내용들을, 용어들 봐주시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5가지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 끼워놓고서는 수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물어보겠죠. 자,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12월 31일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보고기간 말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한 경우, 자 봐요. 우리가 주식을 하나 샀어요. 주식이 얘가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에 10,00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12월 31일 현재. 근데 보고기간은 언제 확정됐어요? 아까 2월 15일날 확정됐죠. 그럼 상식적으로 12월 31일 날 금액이 유가증권 주식값이 10,000원으로 우리가 기록해놨다 손 치더라도 이 주식값은 1월 2일 개장하면 그때부터 계속 변동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날 확정됐다고 이 금액이 다르다고 이거 바꿔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개장만 하면 계속 가격이 변하는 것인데, 여기 뭐 이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 그날 이걸 갖다 수정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고 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 기간 12월 31일 이후에 배당을 선언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을 하게 되잖아요. 걔는 12월 31일 전표를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이 난 거는 2월 18일 날 주주총회 했으면 2월 18일 날짜로 들어가는 거야. 2023년 걸로. 아시겠죠? 뭐 그런 얘기 설명하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4번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회계 처리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가 시험 문제 별도로 나온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내용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는 이해 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 회계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회계 기준의 인식, 측정 기준 및 공시사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보다는 그 정도가, 적용 정도가 지금 낮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주식회사의 외부 감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최대 국제회계 기준에는 특례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특례 구분을 보시게 되면 현재 가치평가 제외해 두셨습니다. 어디는 중소기업일 경우에 단기공사의 완성 기준을 적용하세요. 장기 할부 판매 회수기일 도래 기준 적용할 때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기업회계 기준의 그 규정 있잖아요. 그거보다 편리해요. 그거보다 간단해요. 그거보다 쉬워요. 그렇게 적용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규모가 적으니까 이걸 다 특례를 갖다가 적용해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라는 얘기 정도면 되실 것 같으시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무비율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재무비율 잠깐 보시게 되면 이걸로 보지 않고, 자, 우선 교재에서 재무비율을 보시게 되면, 교재 여기 제가 정리하는 걸 보시게 되면 재무비율은 크게 유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그다음에 안정성 비율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자, 유동성 비율은요, 우선 재무상태표라고 기억하시고요. 수익성 비율은 손익계산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안전성 비율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선 재무 비율 할 때 제일 많이 활용도가 많이 쓰이는 것이 유동성 비율과 수익성 비율이에요. 유동성 비율은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이제 비율을 분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수익성 비율은 손익계산서의 항목들로 계정들로 그 분석하는 비율이랍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비율은 섞인 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안정성 비율, 부채 비율하고 자본 비율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자 비용 비율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도 이거 있나요?
있어? 다행이다.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유동성 비율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라는 것은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비율이에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급 비율. 그러면 그 회사에 재무상태표만 있으면 이 회사는 돈을 빌려줬을 때 지급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구나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A라고 표시했는데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네요.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공식 계산하는 방식이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어 주면 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유동 비율 지금 이렇게 비율 분석 보면은 되게 어렵고 이 내용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지금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지금 나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재무상태표 약식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 놨어요. 유동자산은 지금 자산이 이 회사가 총 500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자산 500은 유동자산 200하고 비유동자산 300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두 개 합쳐서 500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다 그랬는데 여기 하니까 안 보인다. 끝에 유동. 자, 이 유동 자산을 갖다 유동 부채는 지금 부채가 300이 있는데 이 부채의 구성은 유동 부채 100, 비유동 부채 200 이렇게 해서 부채가 300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동 자산은 200이고 유동 부채는 100이니까 200을 공식대로 한다면 200을 뭘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10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몇이 나옵니까? 여기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율을 뜻하는 것이므로 여기 몇을 곱해줘야지 돼요? 100%를 이렇게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율은 몇 퍼센트? 200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계산하는 건 알겠네. 뭐 쓴다고 안다고 쳐. 의미를 알아야지. 자, 이 지급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유동자산은 1년 이내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200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200원을 갖고 있는데 내가 100원을 갖다가 빌렸어. 그래서 얘는 1년 이내에 내가 만들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원은 유동부채죠.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100원 있어. 근데 내가 1년 안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은 200을 현재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내가 100원 빌린 거 1년에 몇 번 갚을 수 있어? 2배 갚을 수 있잖아. 2배를 100번율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예요? 200%잖아. 2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유동비율은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유동비율이에요. 그러면 유동비율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높은 게 좋죠. 나 지금 100원 빌렸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 200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게 유동비율을 갖다가 계산할 때도 공식을 외울 때도 이거 그냥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면 지급 능력이니까 그걸 유동비율이라고 부르는구나.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자, 반응이 너무 없어. 재미없어. 어려워서 반응이 없는 건지 몰라서 반응이 없는 건지 하여튼 말뜻은 되게 간단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당좌 비율을 얘기할게요. 당좌 비율은 여기 유동 비율에는 여기 유동 자산에는 재고 자산까지 있잖아요. 재고 자산은 팔아야 되잖아. 근데 당좌 비율은 재고 빼버린 거잖아요. 재무제표 안 외웠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듣겠죠. 당좌 자산은 재고 자산을 뺀 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화가 판매 과정 없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당좌자산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똑같이 비교해 볼까요? 아까는 유동자산을 갖다가 그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당좌 비율은 뭐만 하면 돼요? 당좌자산만 하면 되잖아. 당좌자산은 얼마예요? 50. 유동부채는 그대로잖아요. 유동부채는 얼마? 100. 그럼 당좌 비율은 얘는 내가 판매 과정 없이 바로 지금 내가 현금화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능력이 얼마큼 된다는 얘기예요. 100% 하면 몇 퍼센트가 돼요? 얘 50% 되잖아요. 그죠? 내가 100원을 빌렸는데 지금 재고자산 빼고 당장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해갖고 반은 내가 바로 갚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즉시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겠죠. 뭐가?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은 재고자산까지 팔아야지 갚을 능력이 생기는 그걸 얘기하겠죠. 상식적으로 재고자산이 많겠어요? 당좌자산이 많겠어요? 보편적으로 당좌자산이 재고자산보다 적은 건 보편적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유동 비율은 별거 아니네? 그게 지금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로 재무제표 보고서 거기 숫자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볼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내용 알아두시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유동비율,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에서의 비율 그냥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0분 잠깐 쉬었다가 여기 수익성 비율 한번 설명해드리고 요 밑에 안정 레버리지 비율 정리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내부 통지지하고 내부 회계 관리지도 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비율은 그래서 지급 능력을 나타내므로 지급 능력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라는 것들 아셨을 것이고요. 이번엔 수익성 비율을 설명해 드릴게요. 손익계산서는 어차피 경영의 성과,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우리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매출을 총이익률, 매출액 총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 순이익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총자본이익률, 그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 봐봐요. 매출액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매출액은 지금 1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4만원 잡혀 있죠. 매출 원가율은 몇 퍼센트겠어요? 얘가 지금 매출액이 기준이 100이에요. 100. 근데 여기서 4만원이라면 4만원이니까 매출 원가율은 40%죠. 그래서 이익이 나왔어. 이익은 얼마라고 나왔어? 매출 총이익이 여기 100에 6만원이면 60%에 해당되죠. 그래서 매출액 총이익률은 몇 퍼센트다? 60%다. 이거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액으로 나누면 바로 여기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100으로 놓고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공식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겠어요? 이거 보고 그냥 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거 훨씬 편하잖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얘가 기준수로 100%라는 것만 기억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숫자들을 얘로 나눠주면 퍼센티지가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얘가 뭐다? 여기가 매출 총 손익률, 매출 총 이익률 따지는 게 이거였었던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영업이익률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영업이익률은 여기 판관비가 지금 40%가 4만원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영업손익이 얼마 나왔어요? 2만원 나왔다죠? 그럼 얘가 100이면 2만원은 여기 몇 퍼센트예요? 20%잖아. 그럼 영업이익률은 몇 퍼센트? 20%.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제가 그래서 뭐 보통 회계 원리 때 배울 때부터 여기 이런 거 꼭 다 외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무 1급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런 거 알아서 외워두면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많이 외우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이라는 것은
이익은 당기순이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매출액은 얼마인데? 10만 원인데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몇 퍼센트예요? 13%잖아. 계산하기가 되게 쉽죠? 다른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되셨나요? 그다음에 여기 주가 수익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가 수익률은 여기 지금 당기순이익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13,000원인데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이 딱 10주 있대요. 다시 몇 주? 그럼 1주당 이익은 얼마예요? 이익률 말고 한 주당 이익은 얼마였겠어요? 13,000원을 10주로 나누면 한 주당 이익이 얼마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1,300원이겠죠. 그 계산 눌러야 돼? 다시 볼게요.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이라는 건 주주가 갖고 있는 권리잖아요. 주식이 몇 주가 있다고요? 10주 있어요. 근데 한 주당 이익은 그럼 얼마겠어요? 당기수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주당 이익은 얼마예요? 한 주당 이익은 13,000원 나누기 10 하니까 공 하나 빼면 1,300원이잖아요. 한 주당 얼마 번 거예요? 1,300원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죠? 근데 이 주당 가격이 지금 한 주당 시장에서 팔리는 금액이 있겠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봐요. 지금 이 주식이 한 주당 팔리는 금액이 26,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한 주당 지금 순이익은 얼마 나왔어요? 1,300원 이렇게 나왔죠. 주당 순이익. 그러면 여기 도대체 몇 배를 본 거예요? 26,000원 나누기 하면은 주가 수익률은 200% 되죠. 맞나? 26,000원 나누기 1,300원 해보세요. 20번. 그죠? 26,000원 나누기 1,300원 하게 되면 20이 나오죠. 근데 20%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20이라는 뜻이지 100분율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20 곱하기 100 그러면 2,000 되죠. 이런 회사 주식은 빨리 사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밑에 안정성 비율은 이런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부채 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공식대로 그대로 갖다 넣어보면 쓰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얘가 재무제표 중에서 비율 분석할 때도 얘네들만 주로 많이 보기는 하지만 되게 중요한 표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 비율 분석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갖고서도 여러분이 또 설명 들었으니까 공식대로 갖다 숫자 갖다 집어넣기만 해보면 되겠죠? 한번 더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파트는 여기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파일 여기서 끊고 다음 거에 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